우리가 세상과 타인의 시선 혹은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연좌제 때문입니다. 즉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게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대표적인 게 부모죠. 이상하지 않던가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대학을 안 가고, 내가 취업을 안 하고, 내가 결혼을 안 하고, 내가 내 애를 안 낳는 건데 이렇게 세상이 짜놓은 룰이 아니라 내 소신이나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도 연좌제로 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괜히 남들과 세상이 강요하는 룰에 얽매였던 게 아닌 겁니다. 지금부터 세상이 교묘하게 우리를 자기들 뜻대로 길들이고 속박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써먹어온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왜 이리 세상과 남들이 짜놓은 각본에서 벗어나기가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남들한테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어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언젠가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로 마음 먹었을 때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되어 드릴 거라 믿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윤리 과목 선생님이 계셨단 말이죠. 근데 윤리 과목 선생님이 되게 빡센 분이어서 윤리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그 책 중에 갑자기 랜덤으로 아무 숫자나 불러요, 페이지를. 뭐 예를 들면 432페이지. 이제 한 명 나와라 그래요. 뭐 옛날에 보면 달력에다 뭘 며칠이야, 뭐 17일 그래, 그럼 27번 뭐 이렇게 하자. 불러가지고 이제 퀴즈를 내고 맞춰야 무탈하게 살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27번한테 질문을 했으면 27번 짝지, 저 땐 짝지라 그랬는데 짝지를 이제 불러서 앞으로 나오게 해요. 일단 매를 들어요. 매를 들고 27번한테 묻는 거죠. 432페이지 밑에 있는 각주 날개에 달린 거 뭔지 이야기해.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 뭐 책을 통째로 외운 것도 아니고 지필진도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짝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로. 뭐 손바닥을 대나무로 막 때린다든가, 뭐 매 없으면 그냥 등짝을 계속 때리게 돼요. 손바닥이 소뚜껑만 했거든요. 막 때리기 시작해요. 빡빡 소리 나니까 애가 이제 막 맞으니까 아프니까 얼굴 빨개질 거 아니에요. 참는 것도 뭐 한두 대지. 계속 맞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27번은 막 죽을 맛인 거예요. 진짜 막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나은 거지. 나 때문에 친구가 계속 체벌을 당하니까 뭐 엄청 스트레스가 크고 막, 그래서 그 선생님 시간을 애들이 되게 싫어했단 말이죠. 덜덜 떨고. 되게 야만적이긴 한데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와, 윤리 저거 진짜 참신한 또라이다, 신박하다, 신박해,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상담학도 전공하게 되고 이래저래 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참신했던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참신하고 신박하고 기발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고 삶을 살아나가면서 사실 늘 겪던 거였던 거예요. 이제 연좌제인 거죠, 이게. 분명히 연좌제는 갑오개혁 때 폐지됐다고 하는데 근현대사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늘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오랜 친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회나 세상이나 남들이 짜놓은 이 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게, 그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이거였던 거죠. 연좌제. 우리 누구한테나 유년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하든 못하든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이미 이 연좌제에 대한 학습은 끝납니다. 이걸 좋은 말로는 사회화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뭐 교과서에서는 사회화가 뭐 소통을 배우고 룰을 배우고 다 같이 합의한 규칙을 배우고 이런 거지만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 사회화가 뭔지. 그냥 눈치 보고 좀 참는 걸 배우는 겁니다. 정해놓은 룰대로, 학교에서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한 대로, 하지 말자고 한 대로 안 하는 거,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한테까지 연좌제로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어린애가 만약에 자꾸 소신을 지켜요. 내 소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대. 학교 선생님이 자 이대로 이제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물론 애한테 직접 꾸지람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사회적으로 부모님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아이한테 강렬한 고통과 수치심과 죄책감을 제공하는 거죠. 아이가 뭐 줄을 서지 않고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선생님이 막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우리 선생님을 내가 스트레스 받겠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가 더 클까요? 내 부모가 부끄러워하고 마치 내가 어디 몰래 주방에서 과자 훔쳐 먹었다가 걸렸을 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하고 울상짓고 힘들어하고, 이게 아이한테는 훨씬 더 큰 겁니다. 왜냐면 어린아이한테 부모는 세상 전부거든요. 어린아이가 뭐 사고를 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이러면 학부모님들끼리 뭐 학교 행사에서 마주치거나 뭐 사적인 모임이 있어 나가거나 해도 늘 그 부모도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축되는 게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약간 당연하다 여겨요. 그 부모님도
사회적 처벌을 받는 겁니다. 애가 잘 못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에 아이가 내가 잘 못해서 내 부모까지 고통받고 남들 앞에서 주눅 들고 힘들어하고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내 세상 전부인데 부모가. 그러면 아이는 내 맘대로 안 해야겠다. 내 맘대로 했더니 나도 꾸중 듣고 힘들지만 내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비난받고 은근히 그 미묘하게 조롱하듯이 무시하듯이 그 시선을 애들이 모를 것 같지만 아이들도 어른만큼 잘 알거든요.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연좌제의 역학 구조는 결국 그 부모를 심리적으로 처벌해서 그 부모를 너무 사랑하고 세상 전부라 여기는 아이도 고통받고 순종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뭔가 약간 역사책이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전쟁사든 제도사든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활용되어 오던 겁니다. 어떤 개인을 통제하고 순응하도록 만들 때. 비슷하다 느껴지면 그 착각 아닙니다. 되게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으신 거죠. 그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지. 어린애들은 어차피 미성년자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아직 나이가 안 되고 다 안 컸으니까 그런 거고 부모님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런 거지. 다 크고 그러면 성인 되면 이제 안 그러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과연 그럴까요? 한 달 전에 추석이었죠.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어떠셨나요? 늘 명절이 되면 명절 스트레스, 명절 부부끼리 다투고 가족들끼리 뭐가 어떻고 와야 되니 제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야기가 늘 많죠. 만약에 추석 때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가서 그래요. 저 직장 관두려고요. 제가 진짜 좀 원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일단 직장을 관두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심적으로 폭격을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보다 공부를 조금 더 못해서 공부를 조금 더 잘하던 여러분을 롤모델로 삼던 사촌동생? 은근히 제가 직장도 탄탄한데 잘 가고 공부도 잘했어서 자기 아들하고 비교돼서 질투하고 약간 시샘하던 우리 큰아버지? 아니면 아들 너무 착실하고 건실하게 잘 키웠다 너무 부럽다라면서 약간의 부러움과 약간의 시샘과 찬사를 받곤 하던, 그래서 은근히 흐뭇하고 기분이 좋곤 하던 부모님? 누굴까요, 이 중에? 이 구조가 의외로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하려는 말은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도 이 연좌제 구조는 그냥 계속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정해놓은 원칙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 소신과 내 의지를 따르는 일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욕먹이고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좀 더 나가면 갑자기 부모를 배신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내가 내 뜻대로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라서 내가 내 삶을 살겠다는데 이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 일이 되는 걸까요? 이거는 마치 내가 중국집에 가서 먹고 싶은 메뉴가 있어 탕수육을 시켰는데 탕수육을 골랐더니 내 옆에 있던 내 부모님 손목에 갑자기 촥 하고 상처가 생기는 꼴인 거죠. 에이, 뭘 또 손목에 생책이 난다고까지 하나. 실제로 후드럽다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사회적인 시선, 그 미묘한 시선과 비난, 동정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실제적인 고통을 줍니다.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처럼.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진화론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타인들과 협력해서 어떤 무리, 부족이겠죠? 그 부족에 속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거든요. 내가 부족장 눈에 나거나 부족원들이 날 배척하면 나는 포식자로부터 날 지킬 수도 없고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안전한 거처를 확보하거나 내 가족들을 지킬 수도 없고 내 자식들도 못 지키고 그냥 죽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마음은 이런 환경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 뇌는 사회적인 고립이나 배척 같은 것들을 느낄 때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을 받을 때랑 거의 똑같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UCLA에서 실시한 한 연구를 보면 사람들끼리 공놀이를 막 하거든요. 2명 이렇게 3명 짝지어서 공놀이를 해요. 이제 그런 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공을 주고받다 보면 점점 나만 약간 따돌려, 속된 말로. 나한테 공을 안 줘. 자꾸 지들끼리 해. 그러면 이 MRI로 뇌를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이 가해질 때 반응하는 뇌 영역이 있거든요. 신체 고통에서 오는 어떤 정서적인 불쾌감을 처리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뇌 영역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위에서 그냥 간단히 이야기한다고 중국집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 골랐는데 내 부모님 손목에 팍 하고 상처가 나는 꼴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진짜 손목을 후드려 맞듯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걸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 소신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실체적인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라더니 어떻게 하라고. 그 정도면 그냥 남의 시선에 속박당한 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주위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지 않으려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다만 저는 우리가 왜 그토록이나 세상이나 타인의 시선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려웠는지, 왜 그렇게나 속박당한 채 자유로워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 그 굉장히 교묘하고 짜증나는 역학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징했는지, 징한 건지.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건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결심했을 때 차이가 크거든요. 저는 이제 꿈꾸는 거죠. 언젠가 변화를 도모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신다면 그때 이런 지식들이 힘이 될 수 있기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연자제까지 엮어가지고 우리를 속박하는 이 세상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뭘 좀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크게 3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첫째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먼저 직접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과 상대방,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적 동정이나 사회적 비난 같은 걸 주기는 싫은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뭔 해결법이냐 하겠지만, 내가 연자제로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 고통받는 게 싫고 두려우니까 우리가 더욱 옴짝달싹 못했던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내 마음과 앞으로 어쩌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솔직하게 용기 내서 내가 먼저 미리 이야기를 건네면, 만약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최소한 경청은 해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뭐 등짝 스매싱을 날리고 할 수도 있죠. 뭐가 날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저 집에서 쫓겨났어요. 호적판대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가 2번째 이야기를 할 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 내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니 뭐 날 질투하고 내가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엔. 뭐 그런 소위 남들이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내 옆에서 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날 응원해주던 사람이 남 못지않게, 아니면 어쩌면 남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날 막아서고 만류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나를 가장 마음속 깊이 아껴주던 사람이 아니었단 걸 알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잘 나가던 대기업을 때려친다 그러면 더는 날 굉장히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그 눈빛을 내 배우자가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다니던 대학을 갑자기 관두겠대, 때려치겠대. 뭐 이것도 아니면 그들의 성에 안 차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연을 끊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듯이 이게 연자제로 그들도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결국 끝까지 그들이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살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인간다움을 찾으려는 것보다 그들 입장에서 그냥 남들한테 예전처럼 무난하고 그럴싸하게 비춰지는 거, 사회적 비난이나 동정의 대상이 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걸 우선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과 타인의 시선과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정한 관계라고 믿었던 그 관계에 민낯이 드러나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냥 긁어 부스럼 만들고 괜히 잘 이어오던 관계만 아작내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진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진정한 관계가 아닌데도 그런 관계라고 믿으면서 부여잡고 사는 게 뭐 잠깐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스스로 위안 삼을 방파제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언젠가는 더 큰 실망과 고독, 회한 같은 걸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차피 가짜였으니까요. 진짜가 아니었잖아요. 가짜라는 걸 사실은 은연중에 나도 느꼈는데 그저 그냥 내가 혼자가 된다는 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외면했던 진실은 결국 좀 더 잔인하게 드러날 때가 많거든요.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라고 어떻게든 내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부여잡은 관계들은 불행하게도 나중에 결국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변화를 실천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진짜 나라는 사람을 그 자체로 아끼던 사람도 드러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험담이나 쑥덕거림 같은 게 결국 내 인생에 전혀 어떤 힘이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 눈치를 더 이상 안 보는 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자기는 평생 직장 상사 눈치 보고 집안 어른들 눈치 보고 주위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떤 녀석이 남 눈치 대신에 자기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고 설치니까 왠지 자기 살아온 걸 부정하는 것 같고 불편하고 꼴보기 싫겠죠. 그럴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안타깝지만 그들의 사정이고 그들이 설령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악 물고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주고 비난을 하고 하려고 한들 사실 그들의 그런 행동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힘을 실어주려고 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원시부족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바라보며 살든 사실 그건 각자의 자유고 인간은 내 자신이 행복하고 기쁜지를 바라보면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남이 날 어떻게 평가해줄지 그들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대다수는 남이 날 어떻게 쳐다보는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만 바라보면서는 이미 살아봤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내 평판이 어떨지, 학교 선생님, 부모님, 친척 어른들, 직장 상사들이 날 보면서 뭐라고 평가 내릴지 늘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아봤잖아요. 그게 더 낫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걸 전혀 나쁘다거나 비난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고집해 왔는데 뭔가 행복하고 늘 아침이 설레고 이러기보다 어딘가 공허하고 자꾸 지치고 가끔 별 이유도 없이 눈물도 날 것 같은 이상한 기분도 들고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하는지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속으로 뭘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남들 뜻대로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말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으면 오늘 이야기한 이런 연좌제를 통한 속박장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대화도 좀 나누고 마음을 다잡은 후에 진짜 내 삶을 시작하는 모험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 뒤에는 제가 있을 테니까 제가 딱 맞는 무기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고민거리나 의견, 내 경험 뭐라도 좋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위대한 모험에 도움이 될 최고의 무기들을 제작하는 대장장이 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